나는 항상 모험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왔다. 스스로 도전할 것을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내 삶을 이끌어온 동력이다. 나는 네커섬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을 좋아한다. 이 낙원의 섬을 구입할 때에도 내게는 섬을 살 만한 여력이 없었지만 당시 300만 파운드였던 섬을 18만 파운드에 구입할 수 있었다. 물론 돈을 빌리느라 부채가 생겼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분발하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세운 기업들은 네커섬에 들어간 비용을 치르기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즐겨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는 나의 신조가 현실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안과 내가 처음으로 이 아름다운 섬을 발견했을 때에는 오로지 그것을 사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다. 돈을 모아 집을 짓고 식수를 만드는 것도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였지만 한 번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러한 나의 신념과 도전정신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셨지만 당시에는 남자만 조종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남장을 해서 비행사가 되는 데 성공했다. 종전 후 어머니가 승무원이 되고자 했을 때에도 스페인어를 구사해야 하고 간호 훈련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이 둘 다 하지 못했음에도 승무원이 되셨다. 우리 할머니는 89세에 영국에서 라틴 아메리카 사교 댄스 시험을 최고령으로 합격하셨고 90세에는 골프에서 홀인원을 친 최고령자가 되었다. 할머니 또한 평생 배움과 도전을 중단하지 않았고 99세 때에는 전 세계를 일주하는 크루즈 여행도 했다. 내가 학교를 중퇴하고 스튜던트라는 잡지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것은 내 나이 겨우 16살 때의 일이었다. 다른 여느 학생들처럼 나 역시 가판대를 차려놓고 레모네이드를 파는 식의 장사 외에는 사업다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다. 조니와 나는 조니 부모님의 집 지하실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1966년에는 유명인을 만나는데 특별한 장벽이 없었다. 당시만 해도 그들에겐 젊은 열성 저널리스트들을 막을 비서도 프런트 데스크도 매니저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오로지 전화와 편지만 이용했다는 점이었다. 우리 잡지에는 인류 잡지사보다 더 많은 유명인들의 이름이 실렸고 이 때문에 저널리스트들과 인류 스타들, 저명한 지식인들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나머지 우리에게 먼저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지하실에서 보냈던 그 시절은 찬란한 혼란기였으며 멈출 줄 모르는 열정의 향연으로 가득한 시기였다. 그러나 난관도 있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비아프라에서 발생한 기근과 같은 당시의 중대 사안들은 직접 현지로 취재기자를 파견해야 했지만 우리에겐 자금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냈고 메이저 신문사인 데일리 미러에 전화를 걸어 16살짜리 청년이 분쟁 지역을 직접 보고 느낀 소감을 세상이 궁금해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전했다. 그들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좋다며 마침내 베트남 취재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 같은 방식으로 비아프라 취재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문제 해결 방법을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하게 확장해 갔으며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고 전쟁과 기근에만 집중하지는 않았다.
정치와 로큰롤 관련 기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잡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다. 초창기 시절 우리는 적극적인 판매 방식을 취해 잠재 고객인 수많은 학생을 판매원으로 활용했다. 잡지를 팔아주는 학생에게는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한다는 전단지를 붙였다. 잡지사의 문을 두드린 학생들은 잡지 한 꾸러미를 들고 거리와 대학가에 나가 잡지를 팔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절반 값으로 잡지를 팔았고 그들은 그 나머지 절반을 챙기면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 대부분이 절반 값을 선불로 낼 형편이 안 되는 데다 잡지만 챙기고 도망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치 않았다. 우리의 잡지는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충분히 홍보 효과를 누린 셈이었다. 나는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모든 경험을 포용하고 싶었고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고 인간적인 곳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다. 작은 부족으로 잡지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편 주문을 받아 음반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광고를 스튜던트의 마지막 호에 실었다. 하지만 우체국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계획은 좌초되었고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이를 계기로 또 다른 소득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음반 매장을 운영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시 옥스퍼드가의 좋은 위치에 신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을 찾아가 여분의 공간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했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버진그룹이다. 버진 뮤직을 만들어 음반을 판매하면서 녹음실을 갖는 문제가 절실해졌다. 우연히 웨일즈에 있는 한 성을 겨우 2,000파운드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성 하나가 고작 2,000파운드라니 좋은 조건이었다. 그리고 성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멋져 보였다. 비틀즈와 스톤즈 같은 밴드들이 그곳에 모여 녹음을 하는 부푼 희망을 안고 웨일즈로 향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은 신규 주택단지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도시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게다가 정원 같은 것도 없어서 음악가들이 녹음하는 장소로 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실망감을 안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잡지에서 옥스퍼드 근처에 오래된 대저택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았고 성은 아니지만 괜찮아 보였다. 나무들을 따라 굽이굽이 펼쳐진 길을 따라가 보니 오래된 대저택이 보였다. 어딘가 무질서해 보이면서도 멋진 매력의 대저택이었고 태양의 붉은 빛을 바라고 있는 저택에는 멋진 공원도 딸려 있었으며 방의 개수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야말로 완벽한 녹음 장소를 찾은 것이었다. 그런데 가격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비쌌다. 녹음실 예산액으로 5,000파운드 정도를 생각했으나 그 저택은 무려 35,000파운드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곳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은행 대출과 지인의 도움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 번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바람에 죗값을 치른 적이 있다. 숨기고 싶은 과거지만 그 일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다. 당시 나는 그것이 불법인지도 모른 채 자행하고 있었고 사건은 1971년 봄에 시작되었다. 버진이 좋은 음반을 값싸게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벨기에에서도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 당시 벨기에로 음반을 수출할 때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는데 문제는 프랑스에 상륙해서
벨기에로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단지 거쳐갈 뿐이라 해도 프랑스를 들어가면 세금을 내야 했지만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도보에서 세관원들이 내가 가진 서류에 스탬프를 찍어주었는데 결국 세금을 내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런던으로 운반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스탬프는 찍혀 있었고 그 음반을 우편 주문이나 버진 매장을 통해 팔면 5,000파운드가량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법에 위반되는 것이었지만 법을 조금만 확대 해석해서 상황에 유용하게 대처하는 것쯤은 괜찮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얄팍한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결국 이 일로 인해 체포되어 도보로 이송된 뒤 투옥되었다. 갑자기 16살 때 학교를 그만두던 당시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이 떠올랐다. 브랜슨, 내가 보기에 자네는 감옥에 가든 아니면 백만장자가 되든 둘 중 하나가 될 걸세. 교장 선생님의 불온한 예언이 현실이 되다니 나는 백만장자가 아니라 감옥에 있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가 나를 격려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나에 대한 어머니의 신뢰를 생각하니 견디기가 힘들었다. 어머니는 법정을 가로질러 나를 바라보았고 우리 둘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법을 존중하지 않은 당연한 결과였기에 나는 이후 절대로 위법적인 일은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여생을 옳은 일만 하면서 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것은 없으며 절대로 정해진 건 역시 없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 언제나 해결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내가 런던 중심부에 있는 이국적인 하우스보트를 살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나의 신념 때문이었다. 어느 날 내가 새로운 길을 따라 운전하던 중 리틀 베니스라는 곳에 다다랐다. 그곳은 운하와 하우스보트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지방의회 사무실로 찾아가 어떻게 하면 하우스보트를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곳의 공무원은 그건 수로위원회에 문의해야 하는데 문제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신청해도 5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신청을 보류하고 운하로 돌아왔다. 나는 차에서 내려 생각에 잠겼고 그때 아일랜드 억양을 가진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왔다. 그는 하우스보트의 지붕 굴뚝을 수리하는 노인이었고 나는 하우스보트를 너무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방금 젊은 여자분에게 하우스보트 하나를 팔았다며 그녀가 룸메이트를 찾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그녀와 친해졌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그녀에게서 하우스보트를 구매했다.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나는 여전히 그 하우스보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결정 중 하나는 1984년 한 젊은 변호사에게서 온 제안서를 보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는 내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새로운 항공사에 투자하기를 원했다. 나는 그 기획안을 다 읽기도 전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있었다. 새로운 제안서를 보았을 때 나는 프레디와 함께 예전에 푸에르토리코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전세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이미 항공사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설레었다. 나는 단숨에 이 항공사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나는 매번 행복한 경험보다는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고 서비스가 형편없었을 뿐더러
무엇보다 승객인 내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때마다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항공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대담한 결정이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내가 감수할 위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일단 해보자고 생각하고 나는 보잉사에 연락해 중고 전보기가 얼마인지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 바로 회수해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물론 반대하는 경영진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해서 버진 애틀란틱이 출범했다. 내가 생각하는 버진그룹의 성공 비결은 언제나 고객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며 얼마의 비용이 들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많은 경영자들이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고객이라면 과연 이러한 대우를 원할까요? 이 질문에 나는 언제나 예스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 건너편의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다. 그러나 좌석 외에는 있을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시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렇게 지루한 시간을 보낸 경험을 계기로 버진항공의 기내에 스탠드바를 도입했다. 고객 피드백에 의하면 이 정책은 우리의 최대 강점 중 하나다. 아내 조안과 함께 일하는 네일 아티스트가 기내에서 네일 케어와 마사지를 제공하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이것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 내가 부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일을 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으로 일하고 거기서 재미를 찾는 것이었다.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은 종이컵을 팔며 인생을 시작했지만 맥도날드는 이제 1년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하는 기업이 되었다. 돈은 선행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다. 남을 도울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그중 가장 단순한 방법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자라면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남을 돕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학교를 떠난 뒤 나만의 잡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시작으로 여겼다. 실질적으로 또래 친구들을 돕기 시작한 것은 학생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였다. 익명이 보장된 친절한 답변을 해준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아파트 보조금 문제에서부터 아르바이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들을 해왔다. 살아가면서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에 보탬이 된다는 데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자기만족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남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만들었던 잡지는 결국 레코드사와 항공사, 그리고 내가 만든 수많은 회사들의 모태가 되었다. 내가 40이 되었을 때 나는 몹시 침체되어 있었다. 1990년 8월 내가 버진 뮤직과 항공사를 놓고 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다. 전쟁으로 15만 명의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건너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다. 요르단의 노어 왕비는 2, 3일 내에 담요를 구하지 못하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버진 항공의 직원들이 담요 수급 작업에 착수해 이틀 만에 버진의 전보기는 4만 장의 담요와 수톤의 쌀과 의료용품을 싣고 요르단으로 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라크에 잡힌 영국인 인질을 구출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한 달 전 나는 극도로 침체되어 인생의 목적을 잃은 것만 같았는데 기업가로서의 내 위치에서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음을 깨달으며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 시기에 나는 오랜 시간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나 자신을 위한 일을 생각하는 대신 남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나를 더 쓸모있게 만들어줄 일. 나는 내 남은 인생을 그러한 길을 가는 데 쓰기로 했다. 2004년 버진 유나이티드를 설립하면서 나는 더 많은 이들을 돕겠다는 비전에 한 발짝 다가섰다. 그리고 나는 내 사업을 버진 아틀란틱에서 우주로 확장해 2006년 9월 버진 갤럭틱을 공식 출범했다. 언제나 그랬듯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다. 나는 우주 관광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생일대의 경험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혁신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다. 그 길이 많은 이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문은 열릴 수밖에 없다. 내가 수많은 도전을 해오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은 어떠한 일이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비전과 신념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내가 얻은 모든 교훈과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방법은 찾고자 하면 반드시 찾게 된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빛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스스로 그 빛을 발산하기 위함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다. 무엇이 되고자 하든 무엇을 하고자 하든 우리는 해낼 수 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저 당신의 길을 향해 첫 걸음을 떼어라.